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미국이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시아고 네. 그중에 중국, 네. 예,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 네. 이런 나라를 앞으로 10년은 저는 우리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은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회복되던 경기가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좀 있던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내년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특히 미국 경기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작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서 경기가 크게 위축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지금 사실 V자형 회복입니다. 제가 U자 형태로 그려놨는데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나빠질 것인가. 예, 저는 이 낙관적인 확률이 한 40%라면 이 비관적인 경우가 한 60% 정도 보거든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은 OECD 전체 선행지수가 우리 선행지수에 한 5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제,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러니까 옛날 강부들께서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들고 들어갔죠. 얘네가 죽으면 이산화탄소. 빨리 도망쳐야 된다. 네, 이산화탄소를 먼저 맡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경제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그렇게 선행한다는 겁니다. 네. 한국 선행지수가 지금 정점을 치고 후퇴 제가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몇 달 더 지켜봐야 돼요. 네네. 네. 한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나머지 경제도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미국 중심으로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데요.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면은 이 국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물가가 떨어지니까요. 네. 또 물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 후반쯤에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내년 또 하반기가 가지고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와 또 그 자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셨는데 근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기 이제 상황이 좀 오는 건지 과연 우리 주식시장이 뭐 어디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세계 경제 한마디로 부채의 성장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네. 이때 세계 부채가 한 단계 도약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 부양하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기 전에 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240%, 50% 됐었는데요. 네. 예, 지금 전 세계 부채가 40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과거 우리 남미위기,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네. 뭐 그리스, 일부 유럽국가 재정위기, 그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그때는 남미만 나빴고, 97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일부 국가들만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가 역사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채가 각 경제 주체가 빨리 늘어난 건 역사상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가 부채 문제에서 심각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김 작가님은 97년 외환위기 때 어디 초등학생 정도 되셨나요? 97년이면 제가 1982년생이니까 15살이네요. 중학생. 예. 중고등학교 정도, 중3에서 예. 고1, 2. 97년 외환위기가 왜 왔냐면 80년대 말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네네. 특히 80년 말에 3조 호황이라 수출 중심 우리 경제가 한 12%나 86년, 88년 성장해 버렸거든요. 네. 이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90년대 돌아가지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네. 기업이 부실해서 돈이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97년 외환위기가 갔거든요. 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네, 그때 97년에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111%입니다.
그때보다 더 높아졌고요. 네. 근데 그때 외환위기를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네. 근데 지금 104%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정말 건전했어요. 네.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건전하니까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 뼈아픈 구조조정 했지만 구조조정 빨리 끝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 수준 올라가고요. 가계부채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100% 넘었고. 네.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요새 신문 보면은 내년에서 정부가 뭐 604조인가 편성했다. 뭐 가행 예산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높으니까 가계 소비 늘어날 수 없고 기업 투자 많이 할 수 없거든요. 네.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문제죠. 네. 그래서 내년 뭐 내후년 가면 GDP 대비 50% 넘어간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뭐 아직 50% 이하니까 네. 정부는 상대로 건전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쓸 텐데요. 문제는 정말 그 돈을 잘 써가지고 나중에 경제 살려내면은 세금 많이 겹치고 네. 예, 정부 건실해질 텐데요. 네. 과연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그런 투자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요 책, 그레이트 리셋, 요 책을 내신 건가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런 책을 내가지고 닥터 둠이다 그러는데. 닥터 둠이요? 닥터 둠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어렵게 본다는 거죠. 아. 미국 뭐 스티븐 노치 같은 거 몇 사람들이 네.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그분들이 닥터 둠이거든요. 아, 네.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항상 그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2006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고 낙관론자라고 그랬어요. 2006년까지는 네. 주가 계속 오른다, 주식 계속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2007년에 미국에서 위기 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019년 하반기에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어떤 분하고 공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2020년 상반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코스피가 한 2200, 2400 정도 됐는데 1600까지 떨어진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코로나가 가지고 네. 주가가 뭐 그렇죠. 1500 밑으로 한번 그렇죠.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모델로 예측하는데요. 모델의 그 비관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은 그 뒤에 그런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채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쌓인 거예요. 증폭됐네요. 예, 부채가 더 높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는 거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세계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한국은행이 금융 불균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융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시가총액을 어느 걸 하느냐 이게 따라 다른데요. 미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아직 2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1분기까지 보니까 GDP 대비 318%입니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거든요. 네. 이게 적정은 몇 퍼센트가? 적정은 몇 퍼센트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아, 네. 과거 평균 가지고 따집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평균이 보면 뭐 여기 52년부터 107%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는 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평균이 180%였어요. 그런데 지금 318%. 그런데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100% 넘으면은 가대평가됐다. 근데 저는 S&P 500이 아니라 전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GDP 대비 작년 말에 104%, 네. 올해는 지금 한 11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사상 처음으로 100%가 넘은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네. 뭐 가대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융 불균형이 더 심각한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 파울 연준의장이 야 지금 물가 일시적이야 물가 상승 계속 그 말하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버블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걱정돼요. 그분을 키운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분이 곧 연임 결정을 아, 할 겁니다. 네. 예, 주시장 떨어지면 물론 이거는 좁은 생각인데요. 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네. 그 연설을 했는데 예, 미국과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근데 고용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죠. 예, 외환위기, 작년 코로나 위기보다 한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아직도 감소한 상태고요. 네. 예, 물가가 2% 평균 물가 목표점 2% 일시적으로 넘어도 괜찮은다 그랬는데 5.6%까지 최근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번 연설할 때 거의 3분의 1을 그 물가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조만간 물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올 12월까지도 거의 4% 후반, 5%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로 계속 나오면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다. 이런 시장 판단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 보여주셔서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 세계의 그 경제 패권을 두고 예. 지속적인 좀 다툼, 갈등상에 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쟁의 향방과 글로벌 경제에 끼칠 영향은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둘이 싸우는 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예, 나라. 그동안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금융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금융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가지고 온 중국이 2001년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작년까지 무역을 해서 미국서 중국이 한 5조 5천억 달러 벌어갔습니다. 네. 그 돈 가지고 국채를 한때 1조 2천억까지 사줬어요. 근데 지금은 1조 한 700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이걸 좀 팔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것은 무역에서 5조 5천억 달러 잃었는데요. 네. 그 돈을 중국에서 다시 찾아오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물건 상품 만들어 중국에서 돈 벌을 수 없어요.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위안화 국제를 포함한 장기적으로는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9년에 은행 산업을 외국인한테 개방했고요. 작년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다 외국인한테 개방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외환시장, 금리 자유 이런 걸 할 텐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일본 심지어는 너무나 전까지 중국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예, JP모건은 최근에 중국의 100% 자회사,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큰 미국의 금융회사들 왜 중국 들어가는 것이죠?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고 네. 예, 금융시장에 한번 성장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의 개별 주식은 정말 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쵸. 공산주의,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때는 차가 연료로 갔다가 또 전기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개별 종목은 네. 좀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그 우량주로 구성된 펀드, ETF, 네. 랩 상품 이런 걸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작년 말부터 전 세계가 앞으로 탄소 제로 시대 그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전기차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3차 산업, 4차 산업 한마디로 융합이거든요. 네. 모든 기술이 전기차, 자율주동차의 융합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를 사시자, 네. 펀드를 사시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네.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한때 80%까지 오르다가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은 네. 쉽게 안 끝납니다. 특히 2030년 가면은 IMF 같은 데서 전망해 보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 버릴 거라는 거죠. 중국이요? 예. 미국을. 미국을.
2030년에. 예, 작년에 이제 70% 근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30년에 네. 예,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서 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전쟁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할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나갈 거냐? 그러니까요. 예, 저는 세계 소비축이 크게 보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네. 다른 아시아 국가,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저는 베트남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만큼 네. 또 키울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 네. 그런데 중국이 많이 그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베트남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기업도 그동안 중국 갔는데 이제 중국 안 가고 베트남으로 가죠. 네. 그래서 베트남, 인도 시장 이거 앞으로 10년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거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큰 흐름입니다만은 198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죠. 네. 예,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뭐 정보통신혁명, 미국에서 IT혁명 네. 이게 발생해가지고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5, 6년까지는 예,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수출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네. 중국에서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중국 펀드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네. 결국 큰 손실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예, 그 다음에 2010년에서 지난 10년은 예, 미국이 2000년 IT 거품 붕괴,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 겪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거품이 발생했다 꺼지는 게 여기서 저기서 조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다시 미국, 다음 10년은 저는 아시아고 그게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인도, 뭐 베트남 같은 데다가 뭐 이런 어려울 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도, 베트남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도, 베트남 지수를 기반하는 ETF가 있거든요. 오, 뭔가요? 예, 그냥 ETF 있습니다. 베트남 ETF, 네. 인도 50, 뭐 인도의 우량기 50개 ETF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베트남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걸 보면서 계속 저는 베트남 공부, 물론 사놔야 되죠. 네. 그럼 사놓고 베트남, 인도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어쨌든 중국의 패권에서 지금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미국보다 좀 중국을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개별주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예, 예, 개별.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미국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시아고, 네. 그 중에 중국, 네. 예,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네. 이런 나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예, 우리나라 세계 경제 풍향계다. 네. 우리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비중 줄어들고요. 네.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꾸준히 늘어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아세안 국가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책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2010년 6%에 머물렀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2020년에는 23%까지 늘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따라서 그 미국 주식과 만약에 한국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이 있다면 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중에서는 중국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과 좀 미국을 비교한다면요? 네, 저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이 올 6월 보니까 해외 비중이 25%까지 더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네. 많이 산 이유는 네. 사실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 90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안 나중에 된다. 팔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가가 그동안 사실 그 10년 동안 2019년까지는 계속 그 2000에서 2500 안팎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여기서 25%더 늘리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은 뭐 22%로 해외 주식 비중보다 더 낮은데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아시아로 수출 많이 하니까
앞으로 10년은 저는 우리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은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만 봐서 오른다고 그러지, 미국의 2000년 IT 거품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0년까지는요, 월평균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0.08%였어요.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왜 우리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 10년만 봤으니까요. 아, 지난 10년. 예. 그러니까 99년 말을 100이라 했을 때요. 네. 지금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아, 지난 20년을 보면요. 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은 주가가 못 오랐고요. 네. 그때는 아시아 주가가 중국 주가가 특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최고였었죠. 네. 근데 앞으로 10년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나라들이 한국이라든가 아시안, 중국, 인도, 인도, 베트남 베트남, 이런 예. 나라들이 좀 유망 종목이 아니라 유망 국가. 이만 국가다. 저 국가다 이게 나서 그런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섹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이제 전기차를 좀 굉장히 좋게 얘기하신 것 네. 같아요.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포함해서 유망 섹터는 좀 어디 쪽을 보시나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부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부실해졌는데 네. 뭐 경기 나빠지면 정부가 부실해 더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가 돈 어디다 쓰겠어요?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죠. 전기차, 네, 전기차. 2차 그쪽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사람은 꾸준히 성장 산업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중국 전기차로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실 과거보다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헬스케어. 네, 지금 김 작가님은 뭐 건강식품 안 드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요. 제 아내가 병 갖다 놓고 밥 먹고 나면 이거 한번 먹어, 저거 한번 먹어라. 좀 사실 뭔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 걸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더 건강하게.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관련 산업들은 계속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질 때마다 그린 관련, 특히 그 전기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많은 국민들의 대장, 주 1등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제 아내가 95,000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의 사모님이신데. 저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10만 전자라고 해가지고 네. 언론에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7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 네네. 좀 기다려라. 네. 근데 최근에 그 7만 5천 원 밑으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진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고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이익 전망치를 내년에도 굉장히 높게 보는데 네. 그거는 대표적인 반도체는 경기 관련 산업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쵸. 반도체 관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저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익 전망치들이 너무 낙관적이다. 네. 예, 계속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닥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제 아내한테 95,000원 그때 산 거 네. 그냥 가지고 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생각하시고 시간의 문제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얼마 전에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아. 살 때마다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97년 외환위기 그때 아마 3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액면 분할 전이었으니까. 예, 그때 가격으로 하면 지금 350만 원이거든요. 네. 100배. 예, 그렇게 올랐죠. 네. 100배 올랐죠. 그리고 매년 배당. 과거에는 배당 안 줬지만 지금 배당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학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장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까지 주식 분석하고 경제 분석하고 투자도 하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주시장에 돈 벌려면 네. 좋은 주식 보지 말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좋은 종목이어야 되겠죠. 네. 예. 여기서 좋은 주식이란 건 아까 말씀해 주신 섹터의 그런 주식들을 보면 되는 그렇죠. 걸까요? 예. 뭐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 다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 경기 확장 국면이 33개월, 수축 국면이 18개월. 네. 예, 그럼 순환 주기가 한 51개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은 4년 기다리면은 아주 나쁜 주식만 아니고 4년 기다리면은 네. 이익이 나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돈 못 버는 거는 네. 예, 지금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항상 또 더 오를 것 같고 그렇죠. 떨어질 때는 불안해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팔죠. 팔고 또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 특징 보면은 제 주위에 네. 뭐 주식에서 제 뭐 증권회사 입사 동기 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아, 입사 동기 중에 세 사람. 예, 입사 동기. 네. 뭐 한 친구는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너무 자주 나온 친구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그 농부 투자자 박영욱 씨라고 아, 여기 나왔죠.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이 동기세요? 예, 예, 아, 입사 동기. 예. 야. 그 친구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 제가 아는데요. 부자 아니었었어요. 네. 흑수저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멀리 내다본 거예요.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꾸준히 기업 방문하고 공부하고 네.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농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씨를 뿌리고 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죠. 물 주고 기다리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네.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주말마다 그 농사일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 지면서 깨달은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제가 2주 전에 무씨를 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뿌리면은 뭐 조금 덜 성장하고요. 이제 그게 10월 중순 가면은 수확하게 되거든요. 네. 수확할 때 씨를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알려면은 네. 예, 거시경제 흐름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어느 정도 돈을 버셨나요? 1,000억 이상 벌었어요. 입사 동기가 몇 명이셨는데요? 183명이었는데요. 183명이 사실 생사 여부를 모든 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이제 많이 버는 친구들만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고 네. 거기서 이제 실패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있을 거죠. 야. 네, 그리고 정말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입사 동기는 아니고 후배인데 네.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희 학교다가 수십억을 냈어요. 아, 서강대학교에? 예.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 경제관 지을 때도요. 그때도 20억을 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한 층을 카페,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그 개관식 할 때 오라고 그래도 얼굴도 안 내밉니다. 자기는 그 20억 주는 거로 끝났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친구도 흑수저예요. 그 주식에서 돈을 번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저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그동안 보면서 사실 뼈아픈 경험도 했죠. 엄청난 손실도 봤었죠. 네. 97년 외환위기 때. 네. 2000년 9.12 테러 때. 네. 이게 단기에 급락해 버리니까. 네. 고객 돈도 많이 아마 깨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거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네. 이런 올라가는 국면만 봐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은 계속 그동안 쓰러린 경험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방금 위기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금융위기 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한 분은요. 네. 뭐 건설회사 하시다가 네. 앞으로 위기가 올 것 같아가지고 네. 핵심 사업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정리했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 같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자산 가격을 그냥 주우신 거죠. 흔히 말하는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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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요새 그분이 뭐 저를 가끔 네. 가끔 뵀거든요. 네.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 법인 사업을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바꾼 거예요. 네. 법인하면은 세금이 25%인데요. 네. 개인 사업은 49%거든요. 세금 많이 내서 개인 사업자로 바꿨다.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특이하다. 또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요. 또 그분은 용돈도 줍니다. 용돈 주는 장학금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돈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또 상당한 뭐 상금을 주기로 좀 하시던데. 네. 예, 그분 보면은 참 미래를 내다보는 좀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늘어나죠. 통찰력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천부적으로 예, 타고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그분이 그 건설회사 하면서 네. 예, 수많은 사이클도 보고 네. 예,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정말 옛날 모 금융그룹 회장분도요. 지금은 또 돌아가셨지만은 네. 뭐 저 같은 전문가들 불러놓고 그분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뭐 점심 뭐 저녁 같이 먹자고 하면서 들어만 주십니다.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예,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뭐 그분 자체 이제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결정이 옳은가 틀린가를 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그렇죠. 듣는 거죠. 근데 잘 들어주세요. 예. 지금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또 그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또 들을 수 있는. 예, 각 분야 또 내가 모르는 거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네. 뭐 마지막 편에 적어놨습니다. 네. 예, 사무엘슨 경제언론 네. 예, 마지막 첫 페이지 보면요. 한쪽으로 보면 새 머리 같은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네. 예, 새 주둥이 양머리 같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 예, 이게 우리 김 작가님 뭐로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보면 뭐 새 주둥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양머리일 수도. 양머리요? 양머리처럼 안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보면 산양머리. 네네네. 예. 그래서 경제학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도 보고 그런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경제학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거를 새 주둥이라고 봤는데 네. 혹시라도 양머리일까 아닐까. 그것이 이제 전문가들 불러다가 네. 의견을 듣고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유튜버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신 분도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신 분과 예, 예. 내린다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같이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린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네. 현재 그 증권회사 근무하신 분들은 별로 이야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싫어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제가 2004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낚았는 자였거든요. 네. 예, 뭐 생명보험회사에서 네. 뭐 예고도 없이 저를 낚았론자라고 부르고 그때 비관론을 주장하는 분 한 분 있었거든요. 네. 예, 두 사람 불러다가 네. 발표시키고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네. 예. 근데 2006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권회사에서 퇴출당했어요. 해외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있으면서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비관적인- 좋다는 예.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섹터든 사실 종목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증권회사가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면 마켓 퍼폼이라고 네. 뭐 이렇게 써놓은 거는 네. 별로 안 좋다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냥.